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위험물 기능사 실기 이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실기 역시 이제 뭐부터 볼까요? 우리가 위험물 순서대로는 화재와 소화, 연소 이런 것들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화학 또는 크게 보면 과학이죠. 과학에 대한 기본 용어, 기본 지식,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중점적으로 이제 화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가도록 하겠죠. 필기보다 특히 더 화학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제 뒤에 반응식 같은 경우에 직접 써야 돼요. 그게 상당히 되게 큽니다. 사지선다랑 사필 직접 써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문제를 받아봤을 때 많이 느낌이 다를 거예요. 답을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거랑 직접 푸는 거랑. 직접 푼다는 소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보고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온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압력 다 나오겠죠. 정확하게 뭔지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뭔지 알죠? 우리가 아침마다 자주 확인하죠. 오늘 온도가 몇 도니까 옷을 이제 두껍게 입고 가야겠다, 안 그러면 얇게 입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냥 온도, 도씨라고 하죠. 몇 도씨, 몇 도씨. 그래서 이 섭씨 온도는 뭐냐면 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갖고 그 약자 맨 앞자를 따서 C라고 하고, 물의 어는 점을 0도, 그리고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 라고 해서 이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거 써요? 우리 한국에서 도시 온도를 쓰죠. 날씨 보면 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영하 10도씨니까 많이 추워요. 안 그러면 여름철에는 35도씨를 넘어가서 많이 더워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가장 이거에 익숙할 거예요. 섭씨 온도. 화씨 온도는 뭐냐? 도F라고 돼 있죠.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온도예요. 그래서 앞자 따서 도F라고 하고, 물의 어는 점을 32, 물의 끓는 점을 212로 해서 얼마예요? 180등분한 온도. 그래서 어디서 쓰이죠? 화씨 온도? 미국에서 쓰이죠. 미국에서. 그래서 화씨 뭐라고 한 영화도 있고, 미국에서 도F라고 했으니까 좀 온도가 다르죠. 가끔씩 영화나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 보시다 보면 도F로 나와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60도 F 나와 있으면 엄청 활발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C가 아니고 도F죠.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물, 그리고 이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온도예요?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T라고 하고, 뭐라고 나와 있죠?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최저의 온도예요. 온도를 계속 낮춰보니까 여기 이상은 못 낮추겠더라. 그리고 모든 물체, 분자, 기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모든 기체, 분자가 운동을 멈추는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온도가 되면 어때요? 어떠한 물질이건 다 운동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죠? 섭씨 기준 마이너스 273도씨를 뭐예요? 절대 온도 0이라고 합니다. 0K. 그러면 우리가 0도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0K가 마이너스 273도씨니까 0도씨는 273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실기에서 계산식 나오죠, 이제. 계산 문제 풀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절대 온도로 계산하죠. 만약에 0도씨라고 하면 273K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25도씨라고 하면 0도씨가 273이니까 273에서 25도씨를 더해요. 298K가 되겠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계산할 때는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거의 안 나오는데 랭킨 온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역시나 앞에 이름 따서 R이라고 하죠.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라고 해서 그냥 화씨에다가 이거는 얼마 더해주면 돼요? 460을 더해주면 됩니다.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압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압력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뭐 압력이 세다, 압력이 약하다. 그리고 뭐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압력이 약해진다. 그런 말을 하죠. 압력은 뭐냐?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을 압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뭐 1기압, 뭐 기압이 높다, 낮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1기압은 1atm이라고 하고 760mHg 수은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탈리아의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한 1600년도에 매우 오래 전이죠. 한 500년 전이죠. 그쯤에 여기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압력을 어떻게 측정을 했냐. 여기에 이렇게 이런 병에 여기다 수은을 담은 거예요. 가득. 수은의 화학 기호가 Hg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수은이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럼 왜 바닥으로 다 빠져야지 수은이 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공기가, 대기가 이 물을 미는 힘이 있겠구나. 그래서 어때요? 더 내려가려고 그래도 밀고 있으니까 이만큼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겠죠? 이 사이는 당연히 진공 상태가 될 거고. 그래서 이 길이를 재보니까 얼마다? 760mm다. 그래서 수은이 들어있으니까 760mm 수은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대기압이라고 나와 있는 수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쟀다라고만 그냥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니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760mm Hg 나오고 또 뭐 나와요? 10.332 미터 물 H2 나오는데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1atm이 760mm Hg다. 딱 이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뭐 지장 없습니다. 이거 두 개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밀도는 뭐예요? 밀도. 그냥 쉽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단위 부피 비해서 질량이 얼마나 나가냐. 예를 들어서 부피가 있어요. 똑같은 부피. 그런데 철이 무거울까요? 물이 무거울까요? 똑같이 이만큼의 물이 있고 이만큼의 철이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속에 넣으면 가라앉죠. 왜 그렇죠? 부피는 일정한데 철의 질량이 더 커서 그래요. 그 소리는 뭐예요? 똑같은데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밀도가 당연히 더 커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밀도는 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고 하고, 그러면 물의 밀도가 1이니까 밀도가 1보다 크면 물에 가라앉을 거고, 또 뭐예요? 밀도가 1보다 작으면 물에 뜰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량. 유량 뭐예요? 유량. 유체라고 하죠. 유체. 흐르는 물체의 양.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단면적을 통과하는
수량이죠. 그래서 뭐예요? 유량을 Q라고 하고 V는 유속, A는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위험물리 기능사에서는 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만약에 어떤 관을 타고 물이 흘러가요. 그럼 그 양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있을 것이고 이 통에 면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곱해주면 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량은 이걸로 계산한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다음 물질의 3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물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냥 마시는 물을 뭐라 그래요? 물이라고 하죠. 상태가 뭐죠? 액체. 일반적으로 물을 그냥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액체라고 하죠. 그런데 물이 얼어버리면 뭐가 돼요? 단단한 고체가 되죠. 그럼 뭐라고 부르죠? 얼음. 그리고 이제 물이 팔팔 끓여요. 그래서 다 수증기로 날아가죠. 기체 상태가 되죠. 그럴 때는 수증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분자간의 인력으로 보면 되죠. 어떻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 얼리죠. 춥죠. 추우니까 지들끼리 서로 꽉 엉겨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추우니까 서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단단하죠? 액체 좀 온도가 올라갔어요. 지들끼리 편하게 움직여요. 기체 온도를 더 올렸어요. 뜨거워요. 막 서로 도망가고 막 같이 붙어 있기 싫어요. 그래서 지멋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부피가 매우 커지죠. 물은 특이하게 얼면 부피가 약간 커지죠. 그런데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물질들이 고체 상태에서 부피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되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갑자기 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였어요. 근데 고체로 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응고라고 하죠. 고체에서 액체가 된다. 융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에서 바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물질의 융해 잡열은 융해했다. 그러면 융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체에서 액체가 된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긴 좀 쉬워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기화, 기체에서 액체가 되면 액화,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 바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관계 움직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소화약제 중에서 물 소화약제의 장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물은 잡열이 크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어차피 기본적인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앞에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증발 잡열하고 나오죠. 잡열은 뭐냐면 잡열 온도 변화는 없어요. 근데 상태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열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현열은 온도 변화가 있어요. 근데 상태 변화는 없을 때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잠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비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해서 물의 비열은 1칼로리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잡열과 현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이러한 상태로 존재를 해요. 물이 0도씨에서 어떻게 돼요? 0도씨에서 온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물이 또 얼음이에요. 꽝꽝 얼었는데 0도씨에서 녹죠. 그럼 한마디로 무슨 소리예요? 0도씨에서는 얼음과 물 둘 다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잡열이 필요해요. 잘 볼게요. 앞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잡열, 온도 변화 없고 상태 변화가 있어요. 얼음에서 물, 고체에서 액체로 간 거죠.
온도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도 변화는 없는데 0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만들려고 하면 열이 필요해요. 그냥 있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물로 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냐면 주위에 있는 그만큼 열을 다 뺏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80칼로리가 필요하다.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0도씨의 얼음에서 단순히 0도씨의 물로 만들기 위해서 1g당 80칼로리가 필요해요. 1g 기준입니다. 이제 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물, 이게 뭐죠? 온도 변화는 있는데 상태 변화는 없어요. 상태는 그냥 액체에서 액체예요. 온도만 0도씨에서 100도씨로 올라요. 이럴 때 얼마가 들어가냐? 1도씨당 1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럼 어때요? 0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만들 때 필요한 양이랑 0도씨의 물을 80도의 물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양이랑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현열보다 잠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나오죠. 이제 100도씨의 물이 됐어요. 물이 어디서 끓어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죠. 그럼 100도씨 역시 이제 팔팔 끓는 물의 상태와 그리고 이제 다 날아가는 수증기의 상태,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잠열이 필요하겠죠. 액체인데 이제 기체로 만들어야 돼요. 많은 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열이 얼마냐? 1g 기준으로 해서 539 칼로리죠. 어마어마한 양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물질들 많죠. 뭐 이산화탄소도 있을 것이고 물, 아까 나왔던 수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거의 제일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소화약재로 쓰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그냥 구하기 쉽고 싸고 안전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불 나는 곳에 불이 활활 나고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불 꺼지죠. 근데 불 그냥 꺼지나요? 어떻게 돼요? 연기하면서 촥 하면서 올라오죠. 그게 뭐죠? 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1g당 이만큼의 열을 다 가연물에서 뺏어 오는 거예요. 그럼 가연물은 뭐예요? 자기 에너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물한테.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소화약재로 쓰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잠열이 매우 크다. 잠열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예요. 나올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하게 나오겠죠. 좀 복잡하게 해볼까요? 100g의 얼음. (100g의 0도씨) 얼음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열량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1g일 때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0도씨의 얼음에서 물 갈 때 80이 필요해요. 그리고 0도씨의 물을 100도씨까지 올릴 때 1도씨당 1칼로리 필요하죠. 그러면 100도씨 올라가니까 100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에서 수증기로 갈 때 얼마 필요하죠? 539 필요하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719가 나와요. 그런데 1g일 때 719니까 100g일 때는 얼마예요? 71,900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어때요?
이 잡열만 알고 있으면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융해 잡열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증발 잡열, 이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쉽죠? 1도씨 올라갈 때 얼마 필요해요? 1칼로리 필요하니까 좀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잡열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틀려서는 안 돼요. 매우 간단한 계산 문제. 그 계산 문제 중에 한 가지 형태를 우리가 봤죠? 이제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본 거예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비중도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필기 때 증기 비중에 대해서는 많이 봐서 알 거예요. 혹시 뭐 그냥 똑같이 필기는 어떻게 나왔죠? 계산한 다음에 맞는 답을 골라 주시면 됐었죠. 그냥 이거는 직접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알고 나서 어떤 공기의 증기 비중을 물어보는지 우리가 그대로 분자량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나와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죠? 왜 29가 나오죠? N2가 28이니까 28이 0.78 있다. 더하기 O2가 32죠? 가 0.21 있다. 더하기 아르곤이 40입니다. 1% 존재하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다? 28.96이다. 그래서 약 29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요? 만약에 CO2의 증기 비중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CO2 탄소가 12, 산소가 2개 있어서 32 더하면 44가 나오죠. 증기 비중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29분의 44 계산해서 나온 값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증기 비중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로 나오면 정말 껌이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주기율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실기에서 이 주기율표를 잘 보시면 반응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편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를 하셨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주기율표를 이렇게 구성을 했겠죠. 그냥 이런 화학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번 너 여기 있어라, 2번은 그래 끝에 있어라 이렇게 구성해 놓지는 않았어요.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쪽, 여기는 이 순서대로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어때요?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기는 뭐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기능사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주기에 있는 이런 원소들은 전자라고 하죠. 전자띠를 딱 하나만 두르고 있어요. 두 번째, 리튬 보겠습니다. 리튬은 2개 두르고 있어요. 당연히 나트륨은 3개 두르고 있겠죠. 그 소리예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러면 2주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2개, 3주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띠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 리튬을 예를 들어서 띠가 2개 있다 그랬죠. 뭐 원자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뭐 원자 핵은 뭐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주위를 떠도는 전자가 있죠. 그런데
이 1족, 2족, 뭐 7족, 8족이라고도 합니다. 뭐 17, 18 나와 있는데 그냥 편하게 7족, 8족이라고도 하는데 1족은 뭐냐면 이 죽이 띠가 하나, 둘, 세 개 있다 그랬죠. 맨 바깥에 있는데 전자가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나트륨 역시 띠가 세 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겉에 있는 띠의 전자가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주기의 2족 베릴륨 같은 경우에 띠가 두 개 있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 띠의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두 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 띠가 두 개가 있겠죠. 그런데 몇 개가 있냐? 7개가 있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원자들은 옥택 규칙이라고 해갖고 8개를 채워야지 안정된 상태로 존재를 해요. 8개가 안 채워져 있다?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채우려고 해요. 8개를. 그럼 어떻게 되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끝에 하나가 남네요.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가 어디 가서 붙어버리는 게 낫겠죠? 하나가 빠져버리는 게 편하겠죠? 7개가 들어오는 것보다. 그러면 이거는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비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과 플루오린 나머지 거 다 빼고 맨 최바깥만 띠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트륨에 아까 전자가 몇 개 있었죠?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플루오린에 일곱 개가 있어요.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도 다 채워지고 이렇게 해도 다 채워지죠. 그래서 안정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원소들은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끝에 하나만 남는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두 개만 남는다.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가 모자르죠. 여긴 두 개가 모자르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다 채워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불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는 뭐 어떤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뭐 필기 때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그래서 분자는 뭐예요? 원자 2개 이상 있으면 분자예요. 같이 붙어 있으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예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율표 한번 볼게요.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 간에는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주기율표를 볼까요? 여기 다 뭐예요? 끝에 하나만 남는 거죠. 여기에 2개만 남는 거고 여기에는 하나가 모자른 거, 2개가 모자른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족 원소를 플러스 1가 원소라고도 하고 뭐라고 부른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2족을 이가 원소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 17족 플루오르 그리고 뭐 있어요? 뭐 염소 그런 거 있죠? 뭐라고 불러요? 중요하죠? 할로겐. 우리 할로겐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위험물에서. 쟤네들이 할로겐족 원소예요.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있던 거 불활성 기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할로겐족 그리고 불활성 기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화학 반응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의 원리. 칼륨 같은 경우에 하나가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적어줘요. 그리고 Cl 같은 경우에 하나가 모자라죠, 전자가. 그래서 Cl 마이너스라고 해요. 여기에 1이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 2 플러스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죠. 플러스 2로 합시다. 어떻게 결합을 하면 될까요? 서로 딱 전자가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되죠. 얘는
하나가 나가면 되고 하나가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결합하면 돼요? KCl 하나하나로 결합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칼륨과 산소가 결합해요. 얘는 하나가 남고 얘는 두 개가 모자라요. 그럼 K가 몇 개 붙어야 돼요? K 두 개에다가 산소 하나가 붙어야 되죠. 그럼 바꿔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칼슘은 두 개가 남아요. Cl은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면 칼슘 뭐 원자 하나에 Cl 몇 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칼슘 원자 하나에는 염소 원자 두 개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의 기본 원리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보고 아, 얘네들은 하나가 남고 얘네들은 하나가 모자라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1대1로 붙고 이렇게는 1대2로 붙고 또 여기랑은 2대1로 붙겠죠. 이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 거의 다 절반 이상은 다 이해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그냥 숫자 싸움인 거예요. 숫자 싸움. 얘네들은 뭐다? 반응하지 않는다. 만약에 Mg랑도 마그네슘과 염소가 반응한다. 어떻게 붙으면 돼요? 얘가 플러스 2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죠. 그러면 두 개가 남는데 얘는 하나가 모자라요. 그럼 두 개 오면 되겠죠. 그래서 MgCl2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외워줘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원자 단위라고 해갖고 이렇게 분자 상태로 모여 있는데 이게 하나의 원소처럼 전자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뭉쳐서 하나가 모자른 거, 역시 뭉쳐서 하나가 모자르고 얘 같은 경우에 뭉쳐갖고 두 개가 모자르다, 뭉쳐서 두 개 모자르다, 뭉쳐서 하나가 남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물에서 봤던 여러 가지 물질들 다 있죠. 이걸로 설명이 돼요. 다시 앞에 칼륨은 뭐죠? 플러스 1. 질산은 뭐예요? NO3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두 개 결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만나면 돼요? 하나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KNO3 이게 뭐예요? 제1류 위험물의 질산 칼륨이죠. 이제 화학식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과망간산 역시 뭐예요?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1류 위험물에서 뭐 배웠어요? 과망간산 칼륨 배웠죠. 칼륨 역시 플러스 1, 과망간산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붙어요? 그냥 하나씩 붙죠. KMN.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과망간산 칼륨. 네, 황산. 우리가 황산을 H2SO4라고 해요. 왜 이렇게 되죠? 아까 주기율표에서 봤듯이 H는 1쪽에 있었죠. 그래서 전자 하나만 맨 최외곽 고리에 있어요. 그런데 얘는 두 개가 모자르죠. 그래서 수소가 두 개 와야지 얘 딱 하나랑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염소산 암모늄 하죠. 이 염소산 자체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암모늄은 플러스 1이에요. 두 개 붙으면 어떻게 붙어요? 1대1로 붙겠죠. 그래서 NH4ClO3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염소산 암모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원자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원리를 아시겠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제4류 위험물에 시안화수소가 있어요. 화학식이 HCN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 봐도 CN이 마이너스 1가니까 H가 플러스 1가 1대1로 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온 결합만 알아도 우리가 기능사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결합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배위 결합, 금속 결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이온 결합만 잘 알고 계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겠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반응식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